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5강이고요. 오늘은 헬레니즘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저번 시간에 하지 못했던 이 그리스의 자연 철학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뒤에 이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한번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헬레니즘 문명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어요. 이 헬레니즘 문명은 사실은 세계사 속에서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고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대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마니교라든지 유대교라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이슬람교까지도 이 헬레니즘 문명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헬라스라는 말이 있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올림픽에 참여한 그리스 출신 국가들의 국명은 그리스인데 그 유니폼에 붙어 있는 이름은 헬라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그리스의 상징으로서 헬라스를 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학습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죠. 인간 중심적인 고대 그리스 철학의 성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인간 중심적이라는 말과 함께 또 하나 들어가야 될 것은 합리성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 합리성과 인간 중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이 근대 과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상징성에 대해서 그리고 헬레니즘 문명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요번 이 헬레니즘 문명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입니다. 자, 한번 그리스의 자연 철학을 보도록 하죠. 이 초기 그리스 철학은 모르를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군요.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밝히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가령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했죠? 그래요. 물이라고 했고요. 데모크리토스는 그것을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했었죠? 예, 원자로 보았어요. 그리고 엠페도클레스는 그것을 물, 불, 흙, 바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 불, 흙, 바람으로 의 운행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들어보면 황당한 얘기들이죠. 뭐 원자로 보았던 데모크리토스 정도가 뭐 제대로 봤다고 볼 수가 있고 나머지 뭐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아니다. 물, 불, 흙,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현대 사람들이 봤을 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만물의 근원을 무엇으로 보았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연 철학자들의 탐구는 만물의 근본 원리에서 모르를 배제하고 수많은 사실들을 직접 관찰하여 그로부터 일관된 이론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철학과 과학의 시작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자연 철학은 철학, 과학의 시발점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을 배제하고 수많은 사실들을 직접 관찰하고 그로부터 일관된 이론을 포착한다. 이것이 그리스 자연 철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리스의 자연 철학은 철학과 과학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만물의 근원을 물로 본 사람들은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를 보면 사실상 거기도 사실상 홍수가 나고 홍수에서 흙이 범람을 해서 그것을 비옥한 토양이 만들어진 데서 이제 농업이 발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은 물에서 시작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만물의 근원이 신으로부터 유래했다고 생각했다는 점이죠. 똑같이 물이라고 보지만 물이 신으로부터 신의 재앙이나 신의 생각,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연현상이고 그것을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된 사실들을 일관된 이론으로 포착한다. 이것이 그리스 자연철학과 그 당시 다른 문명권의 것과 다른 특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밀레토스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밀레토스에서 생긴 그리스의 가장 오래된 철학 학파로서 물이 세계의 근원이라고 하는 누구였죠? 그래요. 물이 세계의 근원이라고 하는 탈레스, 토파페이론이 세계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낙시만드로스, 그리고 공기를 세계의 근원이라고 하는 뭐가 그 중심물입니다. 누구일까요? 세계의 근원이, 만물의 근원이 공기다 라고 주장한 아낙시메네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물이죠. 그들은 과거에 신화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처음으로 만물을 자연 그대로 관찰하고 만물을 자연적 보편적 원리의 운동 변화로서 통일적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 노력했었죠. 다시 말하면 만물을 자연 그대로 관찰하고 자연적 보편적 원리의 운동 변화로서 통일적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자, 피타고라스 학파는 특이해요. 어떤 점이 특이한지 한번
문제를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원전 6세기 전반에 이 피타고라스가 만든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한 유파예요. 수학적인 여러 과학, 수학, 천문학, 음악이론, 여러분들이 뭐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작곡이란 게 뭐 그냥 느낌대로 한다기보다는 화성이라든지 여러 이론, 수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작곡을 하게 되죠. 그런 음악 이론에 업적을 남긴 연구단체이자 동시에 연구 생활을 통한 혼의 정화,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실상의 종교 단체이기도 했습니다. 또 정치적 성격도 아주 다분했어요. 기원전 5세기에는 이탈리아 남부의 크로토네를 지배하기도 하여 한때는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연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학술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학술단체이면서 종교단체이자 정치, 정당 활동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피타고라스 학파는요, 1우주론을 구성하고, 무슨 우주론일까요? 당연히 수학적 우주론을 구성하고 만물은 수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우주는 한과 무한의 두 원리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전체이며 이 조화와 형을 주는 것이 수의 비례, 즉 뭐라고 하였습니다. 로고스라고 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비례관계에 있는 것을 수의 비례, 조화로운 상태를 로고스라고 하고, 그것이 결국은 완전한 형태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이제 자연 철학자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한 가지 좀 옆으로 세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와 있는 피타고라스, 아낙시만드로스, 탈레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던 그리스 식민도시 출신 학자들이에요. 대부분의 이 아테네나 그리스 출신 철학자, 자연과학자들은 아테네 출신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소아시아나 뭐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이탈리아 북쪽이 아니죠. 아테네 북쪽에 있는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학자들을 오히려 수입해서 그러한 이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아테네가 제공을 했는데, 사실상 그 학자들의 출신 지역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아테네가 아닌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나 이제 그리스 반도, 발칸 반도 이북 쪽에 있는 대륙 쪽에 있는 학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 정도로만, 더 말씀드릴 게 있긴 한데 뭐 그 정도로만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 소피스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그리스 시민들에게 모를 가르치고 명성과 부를 얻는 소피스트들이 출현하게 되죠. 자, 수사학과 변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사학이라는 거는 말하는 방법, 변론은 상대방이 비판을 했을 때 그것을 빠져나가거나 공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스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학과 변론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공부를 배우는 소위 말하는 이 소피스트들은 그 시대의 일타 강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타 강사라는 게 뭔진 잘 몰라요. 그냥 뭐 버스간에 뭐 강사들 쭉 있는데 아들내미가 저 사람들이 일타 강사들이야. 그래서 뭐 그래?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소위 말하는 이 수사학과 변론을 통해서 명성과 부를 강사로서 획득한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모토에서 엿보이듯이 사실상 그리스 철학의 주된 탐구 대상을 이제 자연에서 무엇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죠. 무엇일까요? 자연이 아니라 이제 인간으로 연구 대상을 전환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소피스트들에게 진리에 대한 상대주의를 견제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소크라테스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소피스트들은 만물의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주장을 했었죠. 한 인간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만물은 다 변화된다고. 각 개인이 이 사실상 만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만물은 얼마든지 다르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대적 진리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그 상대적 진리관을 배격하고 무슨 진리관을 추구했습니다. 절대적 진리관을 추구하였죠. 그는 하루 종일 제자나 소피스트들에 둘러싸여 어떤 방법 등으로 그들을 깨우쳐 진리를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삼파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파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삼파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요새는 의사들이 아이를 낳지만 사실상 이 시기에는 산파들이 아이를 받았죠. 사실 이 소크라테스의 어머니 직업이 산파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답을 통해 소피스트나 제자가 스스로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교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교수법으로서 사실은 묻고 답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지금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뭐 그 대안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뭐 여하튼 이 삼파술
혹은 삼파법을 통해서 스스로 진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소크라테스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제자나 소피스트들은 대답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된 점을 스스로 깨닫게 했던 것이죠. 자, 다음으로 제가 잘못 썼네요. 무슨 설과 무슨 설로 특징 지어지는 그의 사상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으로 계승되게 됩니다. 자, 행동과 지식은 동일하다는 주장인데요. 이것은 지행합일설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 알면 행동해야지 된다는 거죠. 행동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선행을 해야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선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실상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과 진배 없다는 것이 이 지행합일설의 근본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무슨 설이 있어요? 인간은 참된 알을 통해 덕을 쌓을 때 가장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지덕복 일치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과 덕과 복은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지행합일설과 또 지행합일설은 지덕복 일치설은 로 측정지어지는 그의 사상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등으로 계승되게 됩니다. 이 플라톤은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으로 그의 이론은 무슨 론과 무슨 사상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데아론과 그리고 철인 정치 사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봐요. 그는 이상적인 세계, 즉 이데아를 설정하고 현실 세계는 이러한 이데아를 모방한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요. 우리가 한번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 제가 의자에 앉아 있거든요. 서서 하는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정상 수업 시간에 앉아서 수업을 하면 그거는 참 문제가 되죠. 근데 이게 이상한 수업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비정상 수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앉아서 수업을 하네요. 그런데 이 의자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죠. 뭐 제가 앉아 있는 의자도 있고, 뭐 형태가 다양하죠. 뭐 등나무 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의자도 있고, 또 벤치도 있죠. 뭐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자의 목적이 뭐죠? 편하게 앉는 것이죠. 편하게 앉는 게 의자의 아주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상적인 의자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죠. 다 어디가 불편해도 불편할 거예요. 오래 앉아 있으면요. 만약에 완벽한
이상적인 의자가 있다면 24시간 앉아 있어도 몸이 하나 불편하지 않는 그런 완벽한 의자가 존재할 거라고 플라톤은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의자에 실제로 앉아보면 24시간 동안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의자는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죠. 단지 그거를 모방한 불완전한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편한 의자는 없다는 주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의자뿐만이 아니죠. 책상도 완벽한 책상이 있겠죠. 그게 뭐 어떤 건지는 뭐 현실 세계에서 뭐 본 적이 없었으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 세계엔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인간의 노력이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야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가 뭘까요? 무슨 사상일까요? 소위 말하는 철인 정치 사상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전체주의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자, 철인 정치라는 게 뭐죠? 이 플라톤이 활동했던 시절엔 소위 말해서 아테네가 서서히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패전한 이후이기 때문에 서서히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던 그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톤은 폴리스가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묵도하면서 옛날 그 아테네가 그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체 시민들이 폴리스라는 공공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익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에 사실상 폴리스가 강국이 되었는데 이제는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한 사회로 변하면서 폴리스 체제가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악화됐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시민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철인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어요. 이 철인 정치는 간단히 말을 하면요, 저번에 스파르타에 대해서 배웠던 바와 마찬가지로 뭐 7살 때부터 태어났을 때 건강 신체 검사 받아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렇지만 뭐 플라톤은 부실한 애들을 죽이라 뭐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하지 않았죠. 그리고 3세가 되면 벌써 유아원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부모와 자식의 거리를 띄워놓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족애라는 게 생기면 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직 국가와 공동체, 폴리스를 위한 생각을 시민들이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애를 최대한 없애버리는 쪽으로 구상을 했던 것이죠. 이 철인정치 사상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주의적인 색채를 지닐 수밖에 없었어요.
왕이 되는 것도, 철인 왕이 되는 것도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체력 훈련을 통해서 검증된 5명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매년 정치를 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전체주의적이고 궁극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고요. 이 대표적인 계몽서정가 중에 루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플라톤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플라톤의 제자이지만 그의 이데아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플라톤처럼 이데아가 그저 초월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의자에, 완벽한 의자는 없지만 그래도 의자에 앉으면 편하잖아요. 현실 세계 속에 깃들어 있죠. 물론 오래 앉아 있으면 불편한 건 뭐 어떤 의자에 앉아도 마찬가지지만 여하튼 현실 세계 속에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는 근대 이후 나타난 거의 모든 분야의 학문의 토대를 마련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뭐 우리가 속종강목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왜 영장류 뭐 이렇게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체계화시킨 어떻게 보면 생물학의 아빠라고, 아빠란 표현은 좀 그렇구나. 뭐 아버지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 사람은 언어학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물리학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뭐 이 사람은 거의 모든 분야의 학문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과에서 이제 연구사를 배울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사상은 무슨 시대 이후 근대 서양 학문의 전개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이 시기가 무엇일까요? 예, 르네상스 시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슬람 세계로부터 수입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 근대 서양 학문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일단 고대 그리스의 철학,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신화적이고 만물의 근원이 신 혹은 신화적인 혹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탈피해서 자연현상 그대로를 관찰하고 그 사실을 기반으로 정리를 한 뒤에 이론화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 사실상 이 고대 그리스 철학의 가장 독특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성 그리고 보편성을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소피스트들은 보편성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 상대론을 주장을 했죠. 진리의 상대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피스트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자연에서 인간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인식을 전환시켰다는 것이 사실상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확대된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36년 20살의 청년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비교적 발전이 늦었던 마케도니아 왕국은요, 이 무렵 폴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산업과 군대를 육성하게 됩니다. 사실상 그리스 발칸 반도의 이북 쪽을 대륙 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폴리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죠. 그래서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졌을 때 벌어질 때 경기 행사가 있을 때 마케도니아 왕국은 사실상 이 헬레나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올림픽 경기에 참여를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야만인 취급을 받았던 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스는 대부분 민주정으로 혹은 과두정 형태, 군주정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왕국은 왕정이 계속 유지되는 체제였기 때문에 이 폴리스 문화와는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오랜 내분에 빠져있던 폴리스 세계를 정복한 뒤 그 대표자를 자처하며 페르시아 원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미 잦은 왕위 쟁탈전에 비틀거리던 페르시아는 그의 말발굽알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죠. 내분에 지쳐있던 그리스인들은 이제 기회를 찾아 앞을 다투어 페르시아로 향하였고, 알렉산드로스 역시 각지에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인 모를 건설하여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예요. 이 지중해 전체에 70여 개의 알렉산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를 건설하여 경제발전을 북돋웠습니다. 비록 제국은 그가 죽은 뒤 여러 나라로 나뉘었지만 광활한 서아시아와 이집트 지역에 폴리스의 문화가 전파되었고, 다시 말하면 이 페르시아 지역인 서아시아와 이집트 지역에 폴리스의 문화가 전파되었고, 상공업과 무역도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죠. 이 지역들은 그리스화된 세계, 즉 헬레니즘 세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살펴보도록 하죠. 알렉산드로스는 원정에 나선 지 불과 10년 만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무슨강 유역까지 침략하였습니다. 인더스강 유역까지 침략했죠. 이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넓은 지역은 그가 죽은 뒤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지만 수백 년 동안 일정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화폐와 언어가 사용되고 그리스인과 현지 귀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문화의 교류도 활발하였기 때문이죠. 특히 인도에서는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받아
무슨 미술이라는 불교 미술이 발달했고요. 이는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간단한 미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고, 석고람 본전불의 그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의 알렉산드리아를 보고 말했던 것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해서요. 이 기원전 3세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한 젊은이가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도시야. 이 부두 좀 봐. 산만한 배도 정박할 수 있겠는걸? 저 등대는 무려 100m도 넘겠어. 높이가를 뺐네요. 그 중에서도 이 나라 왕실이 후원하는 도서관이 단연 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무려 70만 개의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있다지. 그리스 학자들의 젖을만 해도 없는 게 없겠구나.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당대 최고의 수학과 물리학 강의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깨달은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가 한 말이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이래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지였죠. 특히 자연의 근원을 고민한 그리스의 철학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의 과학이 융합하면서 무엇이 눈부시게 발전하였습니다. 자연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게 되죠. 이 유클리드는 수학에서 기존의 업적을 정리하였고요. 지리학자인 에라토스테네스는 지구의 둘레를 정확히 계산하였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동설에 따라 천문학을 체계화했는데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 천동설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긴 한데, 사실상 이 천동설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지구가 기울어져 있고 또 행성을 돌고, 물론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천문학적인 사실을 정확히 계산하고 체계화했던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있습니다. 이후 유럽인들은 이 시대의 과학적 업적을 잊었지만 이슬람 학자들은 이를 이어받아 이슬람 과학을 꽃피웠죠. 그리고 그 이슬람 과학과 이슬람 철학은 다시 유럽에 전달되어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라는 황금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 헬레니즘 문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주의의 발달이에요. 이제 국가나 민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개인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생각이 바로 헬레니즘 문화의 핵심이자 골자입니다. 그리하여 일은 현실 세계에서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하죠. 누구일까요? 그래요.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현실 세계에서 정신적인 만족,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나 민족이라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죠. 헬레니즘 문명은 거대 제국이죠. 물론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이후에 네 개의 정치 체제로 분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에도 계속 변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국이 만들어짐으로써 국가나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사실상 탄압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개인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더 중요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의 예술과 과학을 앞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개인을 더 중요시하는 사상은 미술과 같은 예술 영역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 시대의 미술 작품은 무엇을 중시했었죠? 그래요.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었죠. 어떻게 보면 신을 조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화와 균형은 엄격하게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간미는 좀 덜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의 조각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헬레니즘 시대의 미술은요, 인간의 육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작품이 많았죠. 인간의 육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작품이 많았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미술이 르네상스 미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반만 맞는 얘기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헬레니즘 문화가 르네상스 문화에 미친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한번 제가 이거를 밀로의 비너스나 라오콘 상을 사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한번 봐주셨으면 하네요. 그런가 하면 실용적인 자연과학도 발달하게 됩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알아냈고요. 최초로 여러 사람 앞에서 인체를 해부했던 해부학의 아버지 헤로필로스도 이 무렵에 활약한 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사실 19세기까지 의학은 어때요? 사실상 어떤 식물을 혹은 동물 혹은 돌가루를 먹어야지만 병이 낫는다더라. 이런 어떻게 보면 과학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로필로스가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상 해부학의 아버지이고 또 해부를 함으로써 장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최초의 의학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그 의사라는 직업은
뭐 사실상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지만 그 역할들은 약간씩 다 다르죠. 뭐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현대적인 의학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백신이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백신이 처음 만들어지고 또 파스테르 등이 활동했던 그 시대라고 19세기 한 중반 정도 된 이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헬레니즘의 영향은 알렉산드로스가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문화는 300년 후까지 계속되고 그것은 로마로 그 계승되게 됩니다. 자, 알렉산드로스가 위대한 이유는 단지 그가 거대한 제국을 정복하였다는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그는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죠. 헬레니즘은 사실상 폐쇄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그리스의 폴리스 문명이 동방 문명과 만나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문화로 탈바꿈한 새로운 문명의 조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서 문명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사업은 국제적인 문명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페르시아를 건너 인도에서도 새로운 창조력을 발휘했으며 그가 개척한 육로와 해로를 통해 각 문명 세계들이 연결되었죠. 원정로의 개척으로 동서 문화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공식 화폐로 모의 주화가 사용되고 어디 주화가 사용되었을까요? 그래요. 아테네의 주화가 사용되고 아테네의 말이었던 언어였던 코이네라고 해요. 코이네가 국제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가 2강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로마에서는 유가 어렸을 때부터 조기 외국어 공부를 시켜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이네가 이 식자층들에게는 원로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아테네 말을 익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죠. 그래서 유모라는 게 젖을 먹이는 직업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이 전염병 때문에 뭐 지금 뭐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에는 전염병이 한번 돌면 유아 사망률이 아예 배 이상 가뜩이나 높은데 그 배 이상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모를 사용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뭐 젖을 엄마 대신 먹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모를 이 아테네 출신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애기였을 때부터 아테네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유모를 아테네 출신으로 둔 것이죠. 자,
외국어의 조기교육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뭐 이거는 경험적인 연구 결과이니까 뭐 역사적인 그 결과이긴 하지만요. 결국은 실패하죠. 뭐 사실상 아테네 말로 뭐 하질 않아요. 이 고대 로마 시대는 뭐 학자 노예도 있어요. 골치 아픈 공부는 노예들이 하는 거죠. 그런 노동을 왜 귀족들이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니 뭐 그런 좋은 세상이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하튼 그 로마 시대에는 고대 로마 때는 학자 노예들이 있어서 이 공부하는 노예들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정책을 위반할 때, 야 누구야? 그 뭐지? 뭐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뭐가 있을까? 노예한테 이제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일을 한번 추론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분석해봐. 뭐 이런 명령도 내리고, 그게 귀족들이 하는 일이라고, 시민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지금 현대사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죠. 뭐 학자 노예, 그래요. 뭐 학자 노예들이 지금도 많죠. 뭐 그렇긴 한데 여하튼 여기서 일단 먹을게요. 말을 주워 담지 못하지만 일단 먹겠습니다. 자, 아테네 언어인 코이네가 국제어로 쓰이게 됩니다. 또한 그는 동방적 요소를 배척하지 않고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결혼 정책을 통해서 자신이 정복한 세계의 모든 인류가 동질감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를 조장한 면도 있습니다.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개인주의를 적극적으로 강화시키는 정책을 폈던 것이죠. 민족의 독립,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개인의 이익이 더 중요하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국가와 민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동서 융합 정책은 자신이 넓혀놓은 세계에 활발한 문화교류를 촉진시켰으며, 그로부터 탄생한 헬레니즘 문명은 새로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헬레니즘과 그리스 문화는 유럽뿐 아니라 근동 문화, 소아시아 문화의 토대가 되었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와 마니교, 이슬람교, 이 마니교는 중국에까지 전파가 되죠. 흔히들 배화교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렇고요. 뭐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대 로마를 하면서 배우도록 하죠. 이슬람교도 잠시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고요. 이라는 이 세 가지 위대한 종교는 사실상 헬레니즘 시대의 근동 문화를 토대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사실 고대 그리스나 로마보다도 헬레니즘 문명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사상은요,
지중해에서 인더스 강에 이르는 지역 전체에 오랫동안 상당한 통합력으로 작용했고요. 이러한 헬레니즘 문명은 세계 제국이었던 어디로 유입되어 고대 로마로 유입되어 서양 문명의 근간으로 뿌리내렸고 이후 역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날까지도 서양 문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전쟁의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복 사업은 문명의 거대한 발전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역사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였죠. 이러한 점에서 그의 원정은 세계사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5주차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 중심의 고대 그리스 철학의 성격을 설명하고 그것이 근대 과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자,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셋 중에 하나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세 개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모두 제가 여러분들께 메일로 보내드렸었죠. 학교 e클래스 상에 메일 주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학생들 메일 주소가 안 나오는데 여하튼 제 거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네이버로 돼 있어가지고 지메일로 다 바꾸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이 클래스에 있겠죠. 그래서 이메일 보내기로 여러분들께 주제를 세 가지를 드렸어요. 그 세 가지 모두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차 과제는 보통 3개나 4개 정리하자면 3개나 4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의 경우에는 10월 12일 11일 10월 11일 일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래요. 말이 막 섞이네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 중에 하나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인간 중심의 고대 그리스 철학의 성격을 설명하고 그것이 근대 과학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건설이 인류에 미친 영향, 어떻게 보면 헬레니즘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주제는 헬레니즘 문명을 통해 탄생한 문화 융합이란 개념이 현재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는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이 셋 중에 하나만 작성해서 요 메일로 꼭 보내주세요. gmail로
반드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네이버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교 메일과 행정 메일과 학생들 메일을 좀 구분을 해야지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끔 행정 메일들을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매일 사실상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메일이 막 뭐 몇백 통씩 뭐 저번 학기에는 뭐 그 엄청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 메일들을 자꾸 놓치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지메일로 받고 있으니까 반드시 지메일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환절기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장시간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네요. 추석이네요. 뭐 이때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항상 추석 때는 많이 모이죠. 많이 모여서 많이 모이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되죠. 그래요. 뭐 남학생들은 너무 또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저희 집은 만나면 술이어가지고 그게 문제이긴 한데 뭐 저희 집만 그렇겠죠. 그래요. 이제 또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목욕제게 하고 이제 추석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강의를 해야죠.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고대 로마랑 이제 지난 시대를 춘추전국 시대와 지난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함으로써 동서양을 이번 학기에는 좀 같이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이 수고 많으셨다는 말은 계속하네. 죄송합니다. 여하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